밝혔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이 청구됐고 이 전 지검장은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희수 후보자는 5.18 관련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청와대가 사드 부지 면적은 70만 제곱미터 전체라며 대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세무그룹 회장의 딸 유섬나 씨가 3년 2개월 만에 송환돼 검찰로 압송됐습니다.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에 정부가 이른바 해피풍선에 사용되는 아산화 질소를 환강물질로 지정하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한 20대 남성이 아산화 질소를 과다 흡입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신소재 원단으로 만들었다는 아기 매트에서 정체불명의 흰 가루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트를 사용한 일부 아기들의 몸에선 두드러기와 호흡기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이라크 모술에서 IS의 학살로 가족을 모두 잃은 어린 소녀가 어머니 시신 아래에 이틀간 숨어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정부가 AI 차단을 위해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 전수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농가에서 AI가 잇따라 경로 파악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치매 전 단계 고령자를 조사한 결과 꾸준히 운동 치료를 하면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도록 집중했는데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46%가 4년 뒤 재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검찰 고위 간부 돈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이 청구됐습니다. 이 면직이 확정되면 불명예 퇴진과 함께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영렬 전 지검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1일 저녁 자리를 갖고 서로의 부하 직원들에게 70에서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돌린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두 핵심 당사자인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하라는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은 오늘 감찰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이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 전 지검장은 먼저 저녁 모임을 제안해 1인당 9만 5천 원의 식사를 제공한 데다 수사와 관련 없는 법무부 검사들에게 100만 원씩의 금품을 건넨 데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수사에 넘겼습니다. 격려금 및 음식물 제공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였으며 안 전 국장이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들에게 건넨 돈봉투는 수사 보조비로 인정해 법을 어겼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돈을 준 시간이나 장소는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임의 경위와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할 때 두 사람이 지급한 돈을 뇌물이나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은 법무부와 특별수사본부 검사 8명은 품위를 손상한 비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의 제의에 수동적으로 참석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뇌물이나 횡령이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쓴 게 아니니까 횡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을 너무 소극적으로 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감찰 대상자 가운데 수사 의뢰된 사람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단 한 명입니다. 그나마도 비난의 정도가 높은 횡령 혐의 대신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 전 지검장 개인의 이득을 위해 썼다고는 볼 수 없어서 횡령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행위에 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든 후배 검사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든 사적 이익을 꾀한 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검찰 스스로 감찰 결과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은 돈봉투 만찬 사실이 불거진 직후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청와대까지 나선 뒤에야 감찰에 돌입했고 감찰팀이 현지 조사를 갔다가 만찬이 있었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돈봉투 만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감찰 대상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의 조사부에 배당한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결국 돈봉투 만찬 관련 고발 사건을 2차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돈봉투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그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발표하면서 특별히 돈봉투의 출처로 알려진 특수활동비의 사용 실태 전반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 감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돈봉투를 건넨 두 사람에 대해서만 예산 집행 지침 위반 여부를 따졌을 뿐 나머지 사용 실태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 285억 원에 달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고위 간부들의 쌈짓돈에서부터 직원들의 업무 수당으로도 지급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면 식사비나 회식비도 특수활동비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진단은 아예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지금부터는 청문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슈퍼 수요일로 불린 오늘 경제와 외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지명된 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먼저 첫 여성 외교장관으로 지명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먼저 권란 기자입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위장 전입과 증여세 지각 납부에 관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강경화 후보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어도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위장 전입 문제 그리고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야당은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인사 배제 기본 원칙 5대 원칙 중에서 최소한도 3가지 이상이 위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에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강 후보자는 그러나 남편과 딸의 거제도 땅과 부산 해운대 콘도, 봉천동 연립주택 매매 과정엔 문제가 없었고 논문 표절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그 의문 중에서 논문 표절과 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한 겁니다. 여당은 외교부 개혁의 적임자라며 엄호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부터 받은 배지를 착용한 강 후보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의아한 부분이 많았고 관련 외교 문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장관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민주당에게 보은 재판을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공격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김희수 후보자 청문회는 대국민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 판사로서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건 항상 마음의 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령은 우리 헌법에 맞다 이런 이야기죠? 강령에는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죄를 부정한 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석기 일파의 내란 관련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으신 거죠? 네, 분명히 제 의견에서 밝히고 그 부분은 법정 의견과 의견이 똑같습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보은 재판했다며 야당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자 김 후보자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민주당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가 따라갔다는 건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습니다. 김 후보자는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일부 청문위원들의 지적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4명이 검증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저희가 유력, 무난, 예측 불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야당에서 논문 자기 표절,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어선데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야당도 저마다 입장이 엇갈립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지만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도 함께 쓰는 선에서 청문보고서를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통과 유력해 보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열린 새 후보자는 어떨까요? 먼저 새 후보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김동연, 강경화 두 국무위원 후보자는 야당이 끝까지 반대해도 최장 30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야당 협조 없이 120석 민주당 힘만으로는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앞선 두 후보자, 야당이 강력히 반대해도 실제로 임명 강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 등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정부 여당으로선 무작정 밀어붙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만일 야당에서 한 사람은 꼭 낙마시키려고 든다면 김동연 후보자보단 강경화 후보자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눈에 띄는 의혹이 크게 없는 반면에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청문회를 하루 더 남겨둔 김희수 후보자 역시 통진당 해산 반대와 5.18 시민군 사형 선고 이력으로 진보, 보수 양쪽에서 비판받는 데다 국회 표결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예측 불가로 분석됩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국무총리 인준에 이어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찬성하자니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반대하자니 호남 민심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의 입이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꽉 막혔던 지난 이낙연 총리 인준 문제. 국민의당이 절대 불가해서 자유표결로 방침을 바꾸면서 풀렸습니다. 청문회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몸값이 오른다는 듣기 좋은 평가도 있지만 정작 국민의당 고민은 커졌습니다. 호남에서 90%에 육박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협력을 선택했지만
이러다간 여당 이중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배치 전국에서도 일단 당의 공식 입장은 강경합니다.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국민의당은 노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 방침이 어떻게 될지 총리 표결 때 가늠자 역할을 했던 호남 중진 박지원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만난 박 의원은 강경화, 김희수,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다 해주자라고 말씀을 하신 게 팩트인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다 해주자. 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지만 사실상 채택해 주자는 겁니다. 호남 민심과 야당 정체성 사이에서 고심 중인 국민의당 현 상황을 박 의원은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산들바람은 불지만은 봄날은 갑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SBS 최고은입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였던 유병헌 씨의 큰딸 유섬나 씨가 오늘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유 씨에 대한 수사 전망과 함께 유병헌 씨 일가의 재산 추징 작업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사드 부지 면적은 70만 제곱미터 전체라며 대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선 전 급박하게 사드 장비가 배치된 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성주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은 미군에 공여된 전체 부지 70만 제곱미터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드 장비 배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면적만 따져서 사업 면적을 8만 제곱미터로 봤던 군의 논리를 정면 반박한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병영시설과 전기통신 설비 등 작전에 필요한 모두를 군사시설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부터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야 하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이를 군이 회피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령인 괌의 사드 배치도 환경영향평가에 23개월이 걸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또 미군의 배치 설계도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해 12월에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것도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선 직전 급박하게 사드 배치가 이뤄진 데 대한 의문은 이번 보고 누락 조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만큼 감사원 직무 감찰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환경평가와 추가 조사 논의를 위해 총리실은 국방, 외교, 환경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내일 첫 회의를 엽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사드 배치의 시급성을 주장했던 국방부의 입장과 청와대의 조치를 비판한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직접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는 걸 막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웅수 기자입니다. 절차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사드 연내 배치를 추진한 국방부의 논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 운영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청와대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이런 위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생략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서둘렀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애초 사드 부지로 70만 제곱미터를 공여하기로 계획해놓고는 이를 1, 2단계로 분할 공여해 환경 영향 평가를 축소하려 했다며 과정상의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언론 보도 내용도 거론했습니다. 오늘 한 신문이 사설을 통해 실제 사업 면적이 약 10만 제곱미터로 청와대가 환경 평가를 다시 하라고 한 건 법령과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드 부지로 내주기로 한 70만 제곱미터 전체를 사업 면적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도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의 사드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사드 환경 평가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치닫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논란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청와대는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는 계속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발입된 발사대 4기만 환경 영향 평가 뒤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안정식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에는 현재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가 배치돼 가동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부터 다시 하려면 발사대 2기의 가동도 중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굳이 철회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실전 운용 중인 사드 포대의 배치나 가동 자체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드 파문의 촉매제로 추가 반입돼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는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야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쯤까지 발사대 6기가 완비된 사드 체계의 완전 가동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사드 추가 배치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과 국회의 동의를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도입을 철회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만큼 청와대는 사드의 완전 가동을 1년 가까이 미뤄놓은 채 중국 설득 작업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숙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섬나 씨가 오늘 프랑스에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섬나 씨는 세월호 사건은 가슴 아프지만 자신은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도피 생활 3년여 만에 강제 송환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유섬나 씨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유 씨는 자신은 도피한 적이 없고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를 받고 싶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 놓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일가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실소유주라는 말은 저는 믿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씨 일가가 정치적 희생양이란 시각을 내비치며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정권보다도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심사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14년 5월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유 씨는 프랑스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송환을 거부해오다 지난달 17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최종 송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우선 490여억 원에 이르는 유 씨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정황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 씨가 오랜 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고 범죄 액수도 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는 2남 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송환된 섬나 씨가 첫째고 바로 밑에 둘째 딸 상나 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셋째인 아들 대균 씨는 2년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했고 막내 혁기 씨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3년 2개월 만에 섬나 씨가 송환됐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와 재산 추징은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요?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피 넉 달 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유병언 전 회장.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수사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습니다. 자녀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셋째 대균 씨만 2014년 7월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 검거됐습니다. 실질적 후계자로 알려진 막내 혁기 씨는 3년째 도피 중입니다. 500억 원대로 추정되는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뒤 사라졌습니다.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산 추징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 법원이 추징 보전에 묶어놓은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계열사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과 주식 등 1,600억 원대입니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선체 인양 등 전체 수습 비용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나 아직 추징된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유씨 일가를 상대로 총 2,300억 원이 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2건 냈지만 아직 1심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장남 대균 씨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정부에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만 해놓은 게 전부입니다. SBS 이혜빈입니다. 해피풍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풍선에 든 가스를 들이마시면 술을 마신 것처럼 몽롱한 기분이 든다는 입소문을 타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선에 든 가스의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자 정부가 이걸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규제에 나섰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늦은 밤, 클럽식 주점 안에서 누군가 풍선을 입에 대고 들이마십니다. 한쪽에선 풍선에 가스를 채워 넣습니다. 풍선 속 가스를 들이마시면 순간적으로 환각을 일으켜 이른바 해피 풍선으로 불립니다. 2개 정도 하다 보니까 술 마신 것 같은 몽롱한 기분도 들고 그리고 갑자기 웃음도 나오는 것 같고. 비슷한 경험담이 SNS엔 수백 건 올라와 있고 대학가와 유흥주점에선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클럽 주변에선 대놓고 풍선을 마시는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밑에 가보면 이게 차에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차에서요? 하고 나서 그 알루미늄 캡슐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려놓는다고. 2달 전 경기도 수원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숨졌는데 그 곁에 뜯겨진 해피풍선가스 캡슐 17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해피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또 관련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유흥주점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해피풍선 안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휘핑크림, 그러니까 생크림을 휘저어서 거품 있는 크림을 만들 때도 이 아산화질소가 사용되고 또 의료용 마취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런 용도로 쓰지 않고 가스만 과도하게 들이마시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남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치과 치료에 앞서 한 어린이 환자의 코에 마취가스를 주입합니다. 해피풍선에 든 것과 같은 가스, 즉 아산화질소로 효과가 빠르고 비교적 안전한 마취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산소와 섞어서 써야 합니다. 30%에서 40%의 농도로 쓰고 있는데 끝나고 약 5분 정도 100% 산소를 호흡해야지만 저산소증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짙은 농도로 한꺼번에 많이 흡입하면 혈중 산소량을 급격히 떨어뜨려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관리하에 써야 합니다. 흡입을 하다 말고 공기로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 있던 아산화질소가 폐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폐 속에는 산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아산화질소가 채워진 캡슐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판매자는 이 가스를 잘못 사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곧바로 가져다 주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SNS에는 아산화질소를 만드는 방법까지 버젓이 놔두는 실정입니다. 자칫 환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데다 뇌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단지 웃기 위해 흡입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신소재 원단으로 만들어 아기 피부에 좋다는 매트에서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나와서 아기들이 병원에 갔다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기 질환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개월 된 딸을 둔 윤모 씨는 지난달 아기용 매트를 하나 샀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최초로 개발한 아울라스트라는 신소재가 체온 조절을 해준다는 광고에 끌린 겁니다. 그런데 사용 며칠 만에 매트에선 하얀 가루가 떨어지고 딸의 몸에 발진이 생겼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 말로는 여기서 나오는 가루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을 해줬고 먹어도 괜찮다고. 이런 일은 유 씨만이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은 온라인 카페를 열고 발진과 잔기침 등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카페를 개설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회원수가 5,000명이 넘었고 피해 사례도 지금 300건이 넘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울라스트 원단은 한 면에 특수 코팅이 돼 있는데 소재를 개발한 독일 본사 측은 코팅된 면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는 코팅면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코팅면이 이렇게 나갔던 부분이 그게 앞뒤가 이제 제조 공정에 약간의 조금 뭐 실수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뒤를 거꾸로 해서. 예, 그런 제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 한국소비자연구원은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이성원입니다. 현금 90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행히도 그 돈을 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딱 5만 원이 모자라던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다가 근처의 CCTV 덕분에 가까스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전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거리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한 남성. 잠시 뒤 이 남성에게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5만 원짜리 18장, 90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이 남성이 자리를 떠난 뒤 다른 한 남성이 돈다발을 보곤 발로 가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이 남성은 머뭇거리다 현금 일부만 챙겨 가버립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이 남아있는 돈다발을 집어듭니다. 지난 4월 55살 한모 씨는 평택역 인근에서 현금 90만 원을 잃어버린 걸 깨닫고 급히 길을 되짚어갔습니다. 그러다 돈을 주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돈이 확실하다며 세어보면 90만 원일 거라고 말했지만 이 여성은 세어보니 85만 원이라면서 돈을 주지 않고 파출소에 돈을 맡겼습니다. 애태우던 한 씨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5만 원이 사라진 이유를 찾았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을 때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 아들 등록금이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경찰은 5만 원을 가져간 사람을 추적하려 했지만 한 씨가 원치 않는다고 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IS가 최대 근거지인 이라크 모술 지역을 연합군에게 내줄 위기에 처하자 이 모술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현장에서 엄마의 시신 밑에 이틀 동안 숨어있던 어린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폭격과 총격, IS의 학살로 모술은 주민의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틀 전 IS에 무자비하게 살해된 주민들 시신 속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눈을 비비며 기어 나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이 아이는 엄마 시신 밑에서 무려 이틀간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인도주의 단체에 의해 기적적으로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9세 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이 아이 눈은 죽은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 10대 소녀는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IS가 무서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던져준 밧줄에 의지해 겨우 안전지대로 빠져나왔습니다. ISIS is on 3 sides of us. They could hear them talking, crawled through, found a girl out the street.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이들을 돌볼 가족은 어디도 없습니다. IS가 장악한 모술에만 아직 어린이 10만 명이 갇혀 있다고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연합군의 모술 함락 작전이 임박하면서 IS의 악행도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어서 어린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엿새 만에 8개 시군의 농장 18곳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감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경로 추적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를 모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농가 5곳에서 AI가 잇따라 발견된 전북 지역입니다. 발생한 곳을 돌아보니 대부분 토종닭 10마리가량 기르는 작은 농가들입니다. 많이 길러봐야 100마리입니다. 전통시장에서 토종닭이나 오골개 새끼를 사와서 키운 뒤 직접 잡아먹거나 남은 걸 내다 파는 정도입니다. 평상시 제대로 소독하지 않는 데다 어디서 사다가 어디로 파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다 보니 AI가 발생하면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사육했던 소규모의 닭을 대접하는 문화 역사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오게 되면 전체 산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정부가 일괄수매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100마리 안 되게 기르는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를 모두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감염 위험이 큰 곳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하고 나머지는 냉동에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4만 7천여 농가 66만 마리에 달합니다. 정부는 현행 등록 규정을 대폭 강화해 닭장 크기가 10제곱미터가 안 되더라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서를 찾아 임기 내에 소방관을 적어도 19,000명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부분이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소방서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타버린 소방관의 보호장구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잘 조금 보존을 좀 해야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관들이야말로 국가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중에 법적 기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방인력 19,000명 이상을 확충하겠다며 우선 올해 추경을 통해 1,500명을 증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현실인 거죠. 그렇게 국민의 생명 안전이 제일이다. 또 그 역할을 소방관들이 해낸다라고 하면서 인력이 법적 기준보다도 무려 19,000명이나 부족해서 문 대통령은 대원들에게 손수 커피를 따라주며 격없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분위기 속에 현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나왔습니다. 소방서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생긴다면 저희가 정말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 보육시설 왜 그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병가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 문제 때문에. 문 대통령은 현재 98% 이상이 지방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을 지자체와 협의해 국가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두부, 김치, 간장, 고추장 이런 품목들은 주로 중소업체들이 만듭니다.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뛰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어 보호를 받아온 건데 이 가운데 49개 품목의 보호 기간이 올해 안에 끝납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여러 분야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부를 만드는 이 중소기업은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올해 안에 두부와 간장, 고추장 등 49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두부의 경우 대형업체 3곳의 점유율이 지금도 80%에 육박하는 상황. 이 중 한 대형업체는 최근 적합업종 제외에 대비해 중소업체를 인수했습니다. 3년이란 유예 기간을 두고 풀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 업계가 늘 낙후가 됩니다. 그대로 문 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111개 업종에 대해 최장 6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형업체의 진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들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새로 적합업종에 넣어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들은 한 달에 2번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할인점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면은 SSM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래 가면 이마트가 있고 거기서 한 1km 정도 더 가면은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코스트코 바로 앞에 보면 롯데마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휴대전화 대리점과 달걀 유통업자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벤처부 승격과 함께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중소업체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반발도 있는 만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치매의 바로 전 단계를 경도 인지장애라고 부릅니다. 건망증이 가끔 있는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상당수는 결국 치매로 진행되는데 일본 국립기관의 연구 결과 꾸준히 운동 치료를 하면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가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로 판정받은 65세 이상 고령자 74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연구센터를 다니며 꾸준히 관련 치료를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치료는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면서 동시에 두뇌 퀴즈를 푸는 운동기기를 타는 식입니다. 4년 뒤 경도 인지장애 환자 중 46%가 재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매로 진행된 경우는 14%, 그대로 경도 인지장애에 머문 환자는 40%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이 요즘에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해준다든지 건강한 금연이라든지 금주. 일본 국립 장수의료연구센터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인지 회복 운동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을 앞으로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100에서 3씩을 빼는 두뇌 운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 100, 97, 94. 일본 연구진은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운동을 하루 30분간 한 주에 최소 3번 이상 할 경우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대부업체가 무자비한 빚 독촉을 해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금융사들이 상환받기 힘든 빚을 헐값에 대부업체에 팔아넘기는 빚 거래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3년 전 저축은행 대출을 받고 갚을 여력이 없어 개인 회생 절차 중인 김모 씨. 저축은행으로부터 김 씨의 빚을 넘겨받았다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최근 빚 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가요. 월요일날 바로 지금 준비 다 해놨고요. 회생 과정에 있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부업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협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두려움을 많이 느꼈죠. 김 씨처럼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빚을 갚기 힘든 경우는 200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빚 상환을 압박하기보다는 탕감 등을 통해 회생을 유도하는 게 절실한 가구들입니다. 하지만 받기 힘든 빚을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얻기 위해 은행들은 제2금융권으로 또 제2금융권은 다시 대부업체에 돈을 받고 넘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빚을 넘겨받은 대부업체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탈법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민원도 지난해 70%나 늘었습니다. 일본은 채권 추심 회사를 허가제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너무 쉽게 사고 팔리고 이 채권 추심 시장 자체를 정비하자 이런 목표죠. 무분별한 빚 거래를 제한하고 무리한 채권 추심을 막아야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최근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죠. 하지만 보험사들은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신 일부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른바 할인 특약만 내놓으며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업무상 차 운전을 많이 하는 임모 씨. 매년 오르는 보험료를 줄여보려고 할인 특약을 살펴봤지만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일리지 혜택 그런 특약 할인 혜택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임산부 특약이라고 해서 좀 할인해 주는 거 있지만 좀 제 배우자는 아니니까 할인은 어떻게 봐도 안 좋은데? 최근 보험사들은 주행거리나 블랙박스 설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각종 할인 특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할인 대상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잔여린 특약이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특약들을 만들어가지고 할인을 더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 상품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혜택은 가입자 가운데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약 가입 비율이 높아야 50%, 낮은 건 1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의 실질적인 인하 없이 할인을 특약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의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가격 인하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적자일 때는 수시로 보험료를 올리던 보험사들. 지난 1분기 대규모 흑자를 냈지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험료 인하는 하지 않으면서 일부에게만 할인이 되는 특약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에서 아찔한 사고가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출발한 뒤 불타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드라이버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틀간 단비가 내렸지만 그동안 워낙 메말랐던 터라 가뭄 해결에는 크게 부족했습니다. 제주도만 충분한 양의 비가 내렸을 뿐 가뭄이 심각한 중부 내륙 지역은 10에서 20mm, 이틀간 전국적인 평균 강우량도 적었습니다. 고마운 비였지만 아쉬움도 남죠. 내일은 다시 맑아집니다.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로 오늘보다 7도 이상 오르겠고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안개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 산간지방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29도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적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소방서 방문 행사의 주제는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였습니다. 재난 현장에선 영웅으로 불리지만 돌아서면 어느새 잊혀지는 소방관들. 그들이 더 이상 낡은 소방 사다리 좀 바꿔달라고 말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